인사이트를 찾아드립니다. 통찰을 연결합니다. 최고의 페이지.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봤네요. 그렇죠? 네. 우선 인사 먼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의를 하고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마음톡의 백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병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뭐 비슷한가요? 네. 네, 뭐 강의하고 있고 그리고 심리 상담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가끔 저희 뭐 계약 인사이트 브릿지 계약도 하면서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똑같고요. 강의하고 또 홍천 가서 공장에서 컨설팅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유경철 대표님 어떻게 사세요? 예, 뭐 비슷하죠. 저희가 뭐 강의를 주업으로 하니까 주로 강의하고 있고 특히 이제 가을이라서 되게 바쁘게 지낸 것 같아요. 이제 네네. 겨울로 접어드는데 뭐 바쁜 와중에 또 우리는 열심히 뭐 학습도 하고 그렇죠. 뭐 네. 또 여러 가지 경험들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내년을 또 준비해야죠. 그렇죠. 네, 오늘 책은 네. 거인의 리더십이라는 책입니다. 맞습니다. 거인의 리더십. 네. 뭐 제목이 굉장히 이전에 보면 우리 거인의 얻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목부터 굉장히 좋은데 신수정님이라고 아마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인기가 끌었던 이제 그분이시거든요. 근데 벌써 책이 이분이 한 3개, 4개 정도 나왔어요. 아직도 현직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KT 쪽에 부문장을 맡고 있고 커리어가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페이스북 친구인데 알기로는 이분이 이제 뭔가 자기의 인사이트, 본인의 인사이트를 뭐 리더십이나 조직 관점에서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팔로우하고 막 댓글도 엄청 많이 달고 글을 제가 봤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그 책을 엮어서 책을 내고 또 계속 이어서 시리즈로 이제 거인의 리더십은 약간 리더십에 대한 기본 뭐 그런 표준 그렇게 본인이 진짜 실전에서 해왔던 방식으로 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실제 제가 읽어보니까 뭐 리더십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은 사례들 그리고 인사이트들이 많았고 또 그것들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사실은 제가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먼저 봤을 때 어떤 좀 느낌이 들었는지 한 번씩 얘기하시고 또 뭐 구조들도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무래도 좀 현직에 계시는 그 신수정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그 컨텐츠를 좀 깊게 막 가는 느낌보다는 좀 짧게 호흡을 끊어가면서 좀 책이 쓰여진 게 좀 주요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론 중심의 기존의 책들과는 좀 다르게 좀 실용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채롭게 책으로 엮으신 거가 주요한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책은 약간 리더의 본질과 철학에 대해서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리더분들이 이런 하세요라는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내가 리더로서의 어떻게 생각을 하고 리더 그 구성원들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통찰과 철학이 담겨져 있었던 게 흥미로웠고 두 번째는 리더의 역량에 있어서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리더십에 있어서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읽었고요. 책 내용이 자체적으로는 어렵진 않아서 편안하게 좀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신수정 작가님의 특징이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뭐 다양한 관점들이 있으니까 뭐 이분을 우리가 평가하고 이런 건 그 정도 뭐 그 정도로 평가하기보다는 워낙 그 조직 경험이 많으셔서 리더 역할도 굉장히 오래 하셨고 작은 기업부터 큰 기업까지 여러의 사례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거의 여러 가지 책에서 다양한 그 좋은 글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그 몇 가지 정도를 좀 뽑아서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얘기하면서 같이 또 토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앞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리더는 약한 개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을 뭉치게 하여 개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많은 사람들을 성장시킬 수도 있고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어때요? 리더가 개인에게 영감을 주고 뭉치게 하고 상상할 수 없는 걸 만들어내잖아요.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뭐 리더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책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리더십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이제 성장에 대한 얘기예요. 직원들, 특히 이제 구성원들 성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근데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동기부여를 할 것이고 동기부여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도 해야 되잖아요. 리더십 발휘되잖아요. 그런 관점, 성장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그냥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좀 운이 좋게 올해 초반부터 좀 부서가 컨설팅하고 있는 조직에서 부서가 신설돼서 지금 부서장 역할을 좀 겸임해서 하고 있는데 약간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제일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이 뭐가 있냐면 조직 관점으로 생각하는 리더도 필요하고 동시에 그 조직 내 그 한 부서의 또 책임자로서 부서원들을 생각해야 되는 관점이 함께 같은 방향이면 참 좋겠는데 그게 좀 상충될 때가 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약간 현실적인 지점이 좀 부딪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여기서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관점에서 좋은 리더십과 그러면 나쁜 리더십으로 나누어질 수 있을까는 너무 조금 가혹한 것 같고요. 그때그때 그 순간에 맞게끔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리더는 본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요즘에 리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뭐 어떤 게 좀 제일 어려우세요? 예를 들어서 CEO께서 저희 팀의 역할과 책임을 거의 무한대로 계속 늘리고 있는 과정이시거든요. 근데 뭐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다 똑같지만 세상에 일이 적은 실무자들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CEO들 관점에서는 좀 일이 좀 수월하거나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약간 생각들이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일이 너무 많아지면 결국에 사람인지라 되게 힘들 수 있고 또 개인 생활들 같은 것들이 좀 침해가 되기 때문에 팀을 운영한다는 건 결국 사람이 제대로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것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퇴사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 퇴사를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팀원들은 또 그거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는 되게 그런 상황에 스트레스로 느껴지고 있을 것 같고요. 저도 느끼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저희 팀의 입장을 제가 너무 대변을 강하게 하면 리더인 저의 위치도 되게 불안일 수 있잖아요. 그런 딜레마 상황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뭐 갈등이 엄청 많을 거고 사실은 이런 지금 막 얘기한 거 외에도 굉장히 뭐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 하나씩 또 얘기하면서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흑선 선생님은 어때요? 리더분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제 회사 중소기업을 다녔던 경험도 있고 뭐 대기업을 다녔던 경험도 있는데 이 중소기업 경험을 보면은 이제 두 갈래로 좀 갈라지거든요. 한 분은 그때 제가 모셨던 팀장님이신데 지금은 한 회사의 대표님으로 계시는 분이 있으시고 또 한 분은 그냥 작은 중소기업의 한 부장님, 팀장님이셨는데 그분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니까 그들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라고 하면 지금은 한 대표로 계시는 그 K 대표님은 항상 그 팀원들의 동기부여와 결속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고 그리고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CEO분하고 대표님하고 같이 직접적으로 대화할 일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팀장님께서는 그 사이를 좀 막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좀 막아주셨고 대부분 팀장님이 대표님하고 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업무에 대한 역할을 조율을 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조율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업무에 대해서 딱 가져오면 이 업무를 우리가 왜 처리해야 되는지 이 고객사들이 이걸 통해서 어떠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세분화해서 설명해 주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굉장히 팀워크가 좋았고 지금 12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달에 1년에 2번, 3번은 꼭 모이거든요. 같이. 그 정도로 좀 보면은 잠재력도 많이 끌어올렸었어요. 그때 제가 역량이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팀장님 그 뒤로 만난 부장님은 언제나 이제 대화를 할 때 본인도 이거에 대한 왜 이래야 되는지에 대한 흐름을 모르시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의 이야기에 좀 끌려가시더라고요. 결국엔 뭐 나쁜 리더, 좋은 리더보다는 그 리더의 영향이 구성원들에 미치는 모습이 좀 달라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 이런 문구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가 영향이 관련이 있는데 리더는 자신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팀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다. 이를 깨닫고 나면 많은 리더들은 혼란스러워한다. 팀원일 때는 자신만 열심히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인정도 받았다. 그런데 리더가 되면 자신만 열심히 한다고 목표가 달성되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실무자와 리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내가 일을 잘하기만 하면 리더로서 잘하기만 하면 그건 실무자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팀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직원 같은 밑에 있는 후배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죠? 코칭하고 피드백해주고 그들이 성장시켜서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리더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여러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 포커스는 결국 리더는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리더 역할이 실무자를 벗어나는 거죠. 물론 실무에도 잘하는 건 당연히 기본적인 거죠.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잘 구분을 하셔야 되고 특히 일을 많이 하고 막 시간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분들은 고민하셔야 돼요. 아, 내가 리더인가 실무자인가. 근데 만약에 실무자처럼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더십을 정의한 게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을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했고 논문이나 책이 엄청 많죠. 그런데 사실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분이 정의한 리더십도 굉장히 괜찮아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간결하게 정의하고 싶다. 하나, 구성원들의 영감과 동기를 불러일으켜서. 둘, 팀의 다이나믹스를 만들어. 셋,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 아주 심플하죠, 그렇죠? 결국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던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일으켜서 팀의 다이나믹스라는 것은 어떻게 팀워크를 만들어서 그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게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목적을 달성하는 건 성과를 내는 거. 이게 결국 리더십이죠.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렇죠?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 리더십은 내가 직원들의 동기를 부여해서 팀워크를 만들고 그래서 성과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 리더십 강의도 많이 하시니까 기본적으로 리더 강의를 하실 때 리더들의 생각들 주로 어떤 것 같아요? 리더십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좀 알고 있나요?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약간 좀 혼란스러워하거나 실제로는 자기가 실무자처럼 일하고 있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리더를 많이 만나지는 않고요. 근데 리더십 교육할 때 리더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에게 본인을 평가하는 과정은 좀 의미가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있는 중간 관리자 분들 만났을 때 팀장 욕을 하시는 분들 좀 많더라고요. 항상 거의 디폴트 값으로 항상 맞아. 그 팀장 욕을 그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리더십 교육을 갔을 때 리더들에게 물어보면 아무 이상이 없고 평온한 것처럼 느껴져요. 상당히 그 리더십을 바라보는 되게 극명한 어떤 시선의 차이가 있지 않나. 자기 인식이 안 돼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불평 불만이 너무 많거나.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입장이 달라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아마 그들도 본인들이 실무자였을 때는 리더를 욕했을 거예요, 그죠? 내가 그 자리에 됐는데 또 거기에 대한 자기가 책임을 수행하다 보니 역할을 하다 보니 또 그렇게 그거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선생님 어때요? 저는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을 좀 하고 싶거든요. 네. 어떤 질문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만 사실 이거는 사람에 맞춰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전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한 리더가 두 분께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팀은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내가 실무 역할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항상 우리 늦게까지 퇴근을 해야 되고 늦게 퇴근하고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다. 내가 실무를 하지 않으면 우리 조직과 팀은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나에게 실무자처럼 일을 한다라는 건 너무나 가혹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좀 답변을 하시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부분 하는 말이 일이 너무 많다. 인력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커버하지 않으면 성과를 맞출 수 없다. 이게 이제 가장 그쵸. 많이 나오는 핵심적인 그 리더들의 변명이거든요. 물론 사실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뭐 5명이 필요한데 우리 3명밖에 없어. 그럼 뭐 내가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분의 상황들은 각 개인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일단은 그러면 평생 계속 인원이 적기 때문에 본인이 할 겁니까? 본인이 계속 5년, 10년 계속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실무적으로 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하면서 리더라면 리더십의 관점에서 어쨌든 2명, 3명 있는 직원들이 더 좀 뭔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성장시키고 육성을 해야죠.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내가 쳐낼 수 있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같이 내려가면서 내가 내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게 저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걸리겠죠. 당장 근데 이제 다급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진짜 인원이 없다. 내가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 관점 자체를 제가 요즘에 마인드셋을 많이 얘기하는데 일단 마인드셋이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분은 지금 당장 급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해나가면서 계속 이걸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마인드셋이 아예 이런 리더의 마인드셋이 없으면 그냥 계속 실무자처럼 갑니다. 근데 그거는 문제가 큰 게 뭐냐면 일은 처리해낼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거예요. 본인도 힘들고 아마 직원도 힘들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사실 어저께 그 성과 관련된 책 쓰면서 SK 쪽 실무자란 이런 주제로 대화를 좀 했었거든요. 그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좀 요 상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미국 스타일인데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기업의 리더들은 뭐 부장들 이런 사람들은 본인 일이 없었대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부서원들, 팀원들을 관리하는 게 거의 90% 이상이었는데 한 5년, 6년 전부터 어떤 변화가 좀 시작이 됐냐면 이 담당 임원한테 팀장 본인이 혼자서 수행해야 할 그 과제들을 받아서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율이 지금은 거의 절반 정도 하프가 됐대요. 근데 지금 현재 대기업이 좀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단 그 사람만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 아마 이런 패턴은 더 강해질 겁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리더는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업무, 그 다음에 또 리더 팀원들을 관리해야 되는 역할, 이 2가지를 쌍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일어나는 게 팀장 안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전만 해도 이런 거 없었거든요. 네, 네. 다들 솔직히 나 안 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다 속마음은 다 하고 싶은데 못 되는 거지. 네.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실제로 팀장 리더 자리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 좀 강해지고 있고요. 강해지죠. 다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특히 MZ들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어떤 MZ들이 지금 어떤 상태를 보고 있냐면 팀장이 꼭 짬이 많다고 해서 팀장이 아니라 요즘엔 약간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팀장보다 짬이 많은 되게 고연차 섞여 있잖아요. 그거를 MZ들이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걸 보고 있냐면 그 팀 내 약간 철밥통 같은 짬 되는 선배들은 저녁 6시 되면 퇴근을 칼퇴하고 팀장은 뒷수습하고 막 끌려다니고 임원들 박살나고 하면서 밤 10시, 11시까지 야근하는 거 맞아요. 매일. 그러니까 이거가 계속 반복되는 걸 누가 보고 있냐면 앞으로 리더의 후보자가 될 MZ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리더하기 싫죠. 싫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좀 어떤 질문 해보고 싶냐면 실제로 대기업에서 어떤 분에게 팀장을 제안을 했고 근데 그 팀장 제안을 거절을 했어요. 근데 급여가 한 달에 급여가 뭐 1, 20이 아니라 200만 원 차이가 난대요. 2,400인 거예요. 연봉으로 따지면 2,400이고 1년 정도 팀장을 해보고 만약에 너가 팀원이 더 좋다면 팀원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까지 제안을 했지만
거절했어요. 그거 근데 약간 연봉은 어떻게 측정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노동법상 제가 좀 인사업무 보면서 좀 알게 된 건데 급여를 올린 걸 내리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뭐 성과급으로 주는 건가? 그러면? 모르겠어요. 팀장 수당으로 해서 월 200이라고 하더라고요. 연봉으로 주는 게 아니라 수당인가 봐요. 부가로.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이런 MG가 오면 어떻게 설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연봉 2,400에 오른다 할지라도 안 받을 거예요. 난 리더는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구성원이 더 편해요. 이랬을 때 실제 그런 사례들이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 강의하면서 팀원들이 중간 가리자에서 일을 잘하는데 팀장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면담할 때, 또 성과 면담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한대요. 그럼 이제 팀장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안 한다고 하니까 좀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를 설득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계속 코칭을 하면서 리더가 왜 돼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설득을 해서 만약에 그게 먹히면 그 사람이 설득이 되거나 아니면 공감을 하거나 그래서 뭔가 변화를 일으킨다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탁 정해져 있다면 굳이 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왜냐하면 자기가 의지가 없는 사람인데, 리더의 의지가 없는데 리더가 되면 리더가 좋은 리더가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고자 해도 안 되는 마당에 뭐 의지도 없는 능력이 있다 해서 또 실무자 능력과 리더 능력은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굳이 그 친구밖에 없으면 모르겠는데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큰 기업들은 여러 명의 후보들이 있으니 그 중에서 실력 능력이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노력하고 싶어하고 그러면 뭐 2년 동안 계속 육성해서 그들이 팀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면 되죠. 그냥 그렇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약간 좀 고민했던 부분인데 저는 예측하기에 리더십 교육은 점차적으로 사라질 것 같아요. 제 예측입니다. 그래요? 예. 앞으로 왜요? 가까운 미래. 왜냐하면 지금 이미 많은 조직들 수평화가 물론 이제 정착은 안 됐지만 되고 있잖아요. 어떤 그림을 좀 그려보냐면 원래는 리더를 해야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저는 돈 덜 이제 MG가 되면 더 강해질 거란 말이죠. 이게 저는 돈 덜 벌고 그냥 기존에 하던 업무 계속 수행할게요. 전문적으로 저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이런 게 만약 강해지면 회사 차원에서도 이런 게 간단한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돼버리면 전략을 바꿔야 되거든요. 기존의 방식으로 안 통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보다 더 매크로하게 수평된 조직으로 아마 시스템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고요. 리더가 사라지는 건 아닌데 리더의 숫자가 엄청나게 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리더십 교육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 저는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로 그 성과나 업무를 관리하는 방식이 되게 대두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명이 10명을 관리하던 게 한 명이 30명, 40명을 관리하는 체제로 그러려면 당연히 뭔가 도와줄 수 있는 툴이 필요하겠죠. 프로세스나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좀 변해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시스템적으로나 아니면 구조적으로는 그게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일리가 충분히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이제 리더십 교육을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흔히 리더라고 하면 5년, 10년 차 했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알 것 같잖아요. 리더십의 관점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방식이나 이건 자기 개인의 특성들이 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모르거나 그러니까 아예 인지하지 못하거나 두 번째 알고 있어도 실천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럼 뭐냐면 리더십 교육이 왜 필요하냐면 사실 리더십 교육은 우리가 정보를 주거나 지식을 알려줘서 그것을 배워서 우리가 시험 보듯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모르면 알려줄 수도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어준 동기 어떤 그런 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리더십 교육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아주 큰 기업들이 계속 체계적으로 리더십 육성하고 있는 회사들은 그게 잘 돼 있어서 사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사실 대부분 95% 이상의 기업들은 그런 교육조차도 없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는 데는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래서 미국을 보면 빅테크 기업들 너무 잘 돼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 대기업들은 잘 돼 있죠. 근데 그 비율이 몇
5%일 것 같아요. 그렇죠? 뭐 5%도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의 그 많은 리더들은 사실 제대로 리더에 대한 마인드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이렇게 보편적으로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또 우리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계속 얘기 내용이 많은데 일단 뭐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기서 보면 또 뭐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제 리더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리더의 목적이 뭐냐, 탁월한 성과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누구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행동을 못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리더가 됐다. 그럼 나는 성과를 낸다. 뭐 그래서 축구 코치가 리더십을 기르는 목적은 무엇일까? 좋은 사교 모임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구상원의 기량을 향상시키는 것도 아니다. 뭐예요? 목적은 그 팀이 이기게 하는 거다. 그렇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 됐다는 게 뭐 자부심을 갖고 내가 리더 됐으니까 뭐 구성원들하고 좀 재미있게 지내고 좋은 문화를 만들고 이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결국은 우리 팀이 성과를 못 내면 리더는 실패한 거다. 그렇죠? 이걸 좀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냐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거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저희는 최고의 페이지 안 해요? 맞다. 해야지. 왜 안 해요? 죄송합니다. 지난번부터 저희. 그런가요? 네. 최고의 페이지 돼요? 네. 자유롭게 하죠. 근데 제가 지금 선정한 것만 하니까 여러분이 얘기한 것도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네. 이것만 먼저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마인드셋이란 관점이다. 동일한 현상도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 이 시대의 리더들이 지녀야 할 세 가지 마인드셋은 첫 번째 프로페셔널 마인드, 두 번째 성장 마인드셋, 세 번째 목적과 실험 중심 마인드셋. 제가 마인드셋을 되게 중요하게 요즘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랜 시간 강의를 하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막 정보도 전달하고 이론도 얘기하고 유명한 학자들의 근거, 뭐 논문 이론까지 얘기하면서 이건 좋습니다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들으면서 이거 되게 좋은 얘기다. 막 괜찮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뭐냐면 강의를 듣는 건 그냥 우리가 마치 좋은 영화를 보듯이 그냥 감상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인드셋이 변하지 않으면 사실 어떤 것도 꼭 리더뿐만 아니죠. 이건 일반 직원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리더로서 이런 마인드셋을 딱 세팅하는 그게 장착이 되면 변화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그냥 감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런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건 중요한데 이해 깊이 가서 여러분이 마인드셋을 세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요즘에 그거 느끼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좀 리더십 관점에서 이분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마인드셋 당연히 중요하죠. 프로페셔널, 뭐 성장 마인드, 목적, 성과 이런 중심. 그러니까 이런 거 기본적인 건데도 안 되는 팀이 많으니까 좀 그런 것들 좀 세팅하고 마인드셋을 먼저 바꾸고 변화하고 그 다음에 이런 행동들을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면 훌륭한 리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 혹시 그 인상 깊었던 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여기 그 대표님께서 지적 겸손이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어떤 문장이었냐면 당신이 당신의 기존 의견을 바꾼 때는 최근에 언제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상대가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한 기억이 별로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 아님에 틀림없다. 당신이 스스로 틀렸음을 인정하고 생각을 바꾼 때는 언제인가. 만일 기억하기 어렵다면 당신은 그렇게 탁월한 리더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의견할 때 어쨌든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수용성과 개방성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맞다라고 고집과 아집으로 있으면 상대방 의견을 수용하거나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리고 그분의 관점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찾아보는 것도 이 마인드셋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살아가는데 리더잖아요. 근데 리더고 강의를 하고 상담론을 하고 있고 뭐 명상도 배우고 있는데 저도 이런 관점이 들더라고요. 내가 최근에 무엇인가 의견을 들었을 때 의견을 바꾼 적이 언제였지? 그러니까 저도 뭐 강의를 할 때 피드백을 받거나 아니면 교육생 의견을 듣는데 그런 게 저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조직에 있는 분들은 자신의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는데 이런 것을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용하고 인정할 때 좀 탁월한 리더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뭐 피드백을 수용하고 그걸 많이 받으려고 하는 리더가 훌륭한 리더죠.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변호사님 뭐 혹시 구절 있어요? 백선현 대표님 그 구절 보다가 네. 제가 그 중소기업에서 컨설팅하면서 되게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요쪽 저는 교육 쪽에서 일을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발전 가능성 요거가 되게 중요한 저의 인식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어떤 걸 경험해봤냐면 발전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제가 맞아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이 제가 그래서 CEO가 하는 경영 방식에 대해 엄청 잔소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1년 정도 보고 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리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그 현상을 보면서. 그래서 그때 되게 좀 많이 겸손해지고. 근데 이제 네, 그랬어요. 되게 공감이 가는데 저는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많은 리더들이 있고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처럼 얘기하죠. 우리 팀원은 능력이 없다. 그리고 의지가 없다. 그리고 뭐 할 전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한테 어떻게 내가 뭐 코칭하냐, 피드백하냐, 그리고 어떻게 성장을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걸 얘기하면서 어렵잖아요, 되게. 뭐 솔루션이 없잖아요. 뭐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채용 실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난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왜냐하면 사람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정말 자기 개발 안 하고 동기부여 안 되고 그냥 대충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뽑은 거야. 그러면 그건 정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은 채용을 잘 하셔라. 그러니까 채용 때 대충 하지 마시고 좀 신중하게. 물론 뭐 작은 기업들은 쉽지 않잖아요. 좀 사람 뽑는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참 채용할 때 그거 다 시험 봐도 인성 시험 다 가짜로 체크하잖아요. 그거 되게 힘들어요. 네, 말은 쉬운데. 그래서 가장 좋은 답은 발령이다. 발령 낼 데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기 우리 이병헌 소장님 얘기는 작은 데니까 작은 회사니까 사실은 사람이 없어서 난리니까 그냥 뽑아야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냥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뽑아서 일단은 해보자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이 답을 얘기 참 어렵습니다. 맞아요. 고민스러워요.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팀장님께서 우리 팀원에 이런 부족한 친구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수용하고 내가 다 해요? 아니죠. 자기에게 좀 마음 챙김하시고 방법이 없어요. 계속 그 사람 보면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열받고 이러면 본인 손해시거든요. 네. 근데 그게 참 우리나라 문화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자르잖아요. 사실 능력이 없으면 그냥 파이어 시키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고객 앞에선 방법이 없어요.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어떻게든 할 수 없지. 어떻게든 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리더분들한테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상당한 심리 기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얘기 중에서 1차 화살과 2차 화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 화살은 쏘았죠. 그래서 근데 2차 화살은 내가 나 자신에게 쓰는 화살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중요한 건 그런 구성원들로 인해서 본인이 너무나 자신에게 상처 주거나 학대하지 않고 본인의 마음 챙김도 해주시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나머지 다른 팀원도 잘 이끌어 가실 거잖아요. 네, 마음 교육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백수영 선생님 찾아야겠네요. 그래서 요즘은 강의가 많이 오고. 마음 챙기면 그렇게 해야 돼. 맞아요. 얼마 전에 임원 교육 갔다 왔더니 마음은 챙기는 사람들이 업무를 못 챙기니까 환장하죠. 그렇죠. 그거는 다음 책에서 또 다룰 수 있어요. 저희. 그거 괜찮다. 백선우 소장님의 마음 챙김, 다음 시간에 나는 업무 챙김. 그리고 유경철 대표님은 리더 챙김. 괜찮다. 마음 챙김. 다른 데서 카페 하겠는데? 마음 챙김. 업무 챙김, 리더 챙김.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나왔네요. 저희 다음에 챙김 시리즈. 특강. 좋다. 좋습니다. 우리 이제 마무리하죠. 네. 뭐
사실 할 얘기 너무 많은데 리더는 뭐 끝도 없죠. 근데 우리가 사실 할 얘기 있는데 저 끊었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근데 그냥 끊을게요. 네네. 네. 그만큼 할 얘기가 많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뭐 되게 좋은 책이니까 한번 보시기도 하고 또 다음에 또 다 리더십 책도 하니까 그때 또 다루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봐도 되나요? 뭐요? 책의 별점. 평가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굳이 예. 좋은 우리가 좋은 책만 선정했는데 뭐. 이따 술 먹으면서 얘기하세요. 왜냐면 저 5점 드리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그 정도. 저는 5점만 선정합니다. 네. 자, 저희 마무리할까요? 네. 통찰을 찾아드립니다. 인사이트를 연결합니다. 최고의 페이지.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